파맥스 제이킹 강사입니다. 우선 예비 시험 과목들에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시험 과목 같은 경우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그 과목들의 성격에 따라서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교시별로 나누는 거랑 별개로 이 그 각 영역에 해당하는 과목들의 성격별로 저희가 이제 구술할 때 좀 편하게 하려고 나눠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생명약학 하면은 딱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생명 관련된 과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생명약학 아래에는 양리학, 이제 약물학이라고도 부릅니다. 약물학은 약학계 쪽에서 이제 부르는 이름이고, 양리학은 이 의료계 쪽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인지는 사실 서구권에서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면은, 혹은 꼭 서구권 아니어도 다른 약대, 해외 약대 졸업하신 분들이라면은, 약사님들이라면은 다 아시는 그런 과목입니다. MOA라고 하죠. Mode of Action. 약이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기전들을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병태생약 같은 경우는 패솔로지라고 하죠. 그죠? 이제 우리 몸이 어떻게 망가졌을 때, 그걸 어떻게 병소가 생기는지, 어떤 식으로 망가졌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한 학문이다. 당연히 이 안에는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생리학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약사를 하려면은 사람의 몸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포함된 과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예방약학 같은 경우는 뭔가 예방하니까 면역과 좀 이렇게 연관지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뭐 아예 연관이 없진 않지만 좀 거리가 멀고요. 톡시콜로지, 독성학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교육과정에 보면은 예방약학 4단원에 독성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들이 독성학이 메인이다. 한 80%가 뭐 20% 정도는 자잘자잘한 뭐 이제 병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인구 대비 뭐 병이 몇 퍼센트 가지고 이제 유병률이라고 하죠. 그건 약간 통계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고 이런저런 좀 자잘자잘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독성학에 해당한다. 독성한 뭐가 있죠? 곰팡이 독성이 될 수 있고요. 중금속 독성이 될 수 있고, 과량의 어딕티브한 그 중독성 있는 약물도 독성이죠. 그래서 그런 독성 물질들을 어떻게 대비하고 그런 독성 물질들이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지 뭐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좀 파상적으로 여기저기 범위들이 얽혀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미생물이나 면역학 같은 경우는 이름 그대로 마이크로바이올로지, 미생물. 근데 미생물 하면 뭐죠?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와야 되죠? 안티바이오틱스. 그러니까 항생제가 따라와야 돼요. 그죠? 면역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B셀, T셀 매추레이션이라든지 뭐 사이토카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게 면역학입니다. 네. 생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 파트로 보통 나뉩니다. 구조생화학, 대사생화학, 유전생화학인데 구조생화학은 스트럭처럴 바이오케미스트리,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들을 분자 단위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히알루론산이라든지 케라틴이라든지 뭐 엘라스틴이라든지 그런 물질들 이름 들어보신 적 있죠? 당연히 거기 안에 매크로몰레큘스 이라고 하죠. 거대 분자들, 단백질이라든지 뭐 지질이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대사생화. 그러니까 아까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어디선가부터 왔을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먹고 그게 몸 안에 들어와서 대사가 되고 글라이콜라이시스 해당 과정이라고 하죠. 반대는 글루코제네시스. 그 아래는 크랩 사이클 돌아가고 뭐 전자 전달계 그런 것들이 돌아가는 회로들을 공부하는 게 다 대사생화 메타볼릭 바이오케미스트리입니다. 마지막은 유전생화학인데요. 말 그대로 유전에 관련된 DNA, RNA, 단백질 순서로 이제 전사 번역 전사인가요? 네, 전사 번역이죠. 전사 번역되는 과정들 공부하고 DNA 리페어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유전 생화학이라고 합니다. 제네릭 바이오케미스트리. 그렇게 공부하시면 생명약학,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은 생명약학의 모든 과목입니다. 상대적으로 요 과목들이 서구권에서 오신 분들이 임상에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친숙해요. 이쪽 두 번째 섹션보다는. 그래서 뒤에서 조금 더 전략적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상대적으로 여기서 개수를 많이 가져와야 된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게 똑같은 1점입니다. 여기서 1점을 틀리든 여기서 1점을 틀리든
똑같은 1점이기 때문에 어려운 걸로 많이 공부하지 말고 쉽고 상대적으로 익숙한 과목으로 많이 공부해서 개수를 많이 치자. 이게 실제로 이쪽이 또 개수가 많아요. 이제 여기랑 여기는 좀 연관이 있죠. 딱 봐도. 이제 먼저 두 번째 섹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약학, Industrial Pharmacy라고 하죠. 이 안에는 상대적으로 좀 이게 서구권과는 약간 다르게 우리나라랑 일본 같은 경우는 요런 좀 산업약학 관련된 좀 화학 쪽 관련된 것들도 자세하게 배웁니다. 그래서 요게 그 예비 시험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은 유기화학, 뭐 합성화 기초라고 부르는 곳이 있어서 저희가 따라갔었는데 유기화학이라고 좀 정정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유기화학이에요. 그래서 물론 메커니즘들을 공부하는 게 유기화학이고요. 합성화학이나 의학화학은 뭐냐? 유기화학이 사칙연산이었다면은 합성화학, 의학화학은 뭐 미적분, 뭐 기하 벡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요거를 활용하는 겁니다. 유기화학에서는 각각의 펑셔널 그룹이 어떤 리에이전트를 사용하면은 그러니까 펑셔널 그룹이라고 하면은 작용기죠. 작용기에다가 어떤 시약을 썼을 때 어떠한 그 작용기로 변화하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했다면은 이 합성학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응용해가지고 목적해서 합성하고 싶은 어떤 특정 파이널 프로덕트 약물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케타민을 합성하고 싶다 하면은 어떤 SM, 스타팅 메테리얼부터 여러 단계를 걸쳐가지고 합성하는 이 과정 전체를 암기하는 게 합성학입니다. 유기화학은 어떤 그 과정 전체를 특정 딱 픽스된 그 구조에서 픽스된 구조로 넘어가는 과정을 공부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 한 단계 한 단계에 들어있는 메커니즘을 공부하는 게 유기화학이지 합성학은 그냥 그 과정 전체를 네, 똑같이 암기하는 게 합성어입니다. 하지만 그 저희가 전부 다 암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특별한 방법, 비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저희 등록하셔서 그 방법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의학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SAR이라고 하는데 아까 케타민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케타민의 구조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바꾸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생리활성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 줄여서 SA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종류의 약물들의 구조당 우리 생리활성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암기하는 게 의학과학입니다. 물리약학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먹는 모든 약물들은 액체랑 고체랑 기체예요. 그죠?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혹은 그 두 개 이상의 상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세 개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체라면 태블릿 캡슐이 있겠고요. 액체라면 엘릭서제가 있을 거고, 뿌리는 기체라면 뭐가 있어요? 예, 에어로졸 있죠. 뿌리는 파스 같은 것도 다 약품입니다. 당연히 액체와 고체가 섞여 있는 건 뭐가 있죠? 서스펜션 제제, 둥둥 떠 있죠? 액체, 고체가. 뭐 그런 것들, 다 물리 약학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거동하는지, 그죠? 물리라는 게 어떤 현상을 이제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속도로 퍼지는지, 그런 공식을, 어떤 공식을 사용하는지, 그런 게 이제 물리 약학입니다. 이제 예비 시험에는 연력학이 이 물리학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깊게는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장담할 순 없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그 수능 공부할 때 연력학 파트에서 공부하던 거 있잖아요. 뭐 단열 팽창이라든지 비가역 팽창, 가역 팽창, 뭐 가역 압축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자세하게 나온 적이 없어요. 좀 간단한 것들 비교적 깁스 프리 에너지라든지 연력 제2법칙, 그쵸? 엔트로피 관련된 식이라든지 클라이진 페론 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연력학 쪽에서 나왔고요.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막 딥한 연력학 문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범위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 저희는 최대한 라이트하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약제학, 이건 뒤에 전략으로도 관계가 있습니다. 약제학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약학에서 이론적으로 어떤 식으로 특정 약물은 어떻게 약의 형태로 만드는 게 제일 좋다라는 어떤 이론이 섰어요. 그 이론을 실행하는 게 약제학입니다. 컴파운딩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사법권에서는. 그래서 그 공정들,
그 공정을 기법들, 약을 타정한다고 하죠. 태블릿을 만들 때 그런 기법도 공부하고 또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어떤 태블릿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전체가 API가 아니잖아요. 다 그 뭐랄까요? 활성 물질이 아니잖아요. 어딕티브들, 뭐 스털치라든지 마니톨이라든지 입을 화하게 만드는 그런 부형제, 어딕티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들까지도 암기하는 게 약제약입니다. 분석약학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여기 아까 합성학에서 아까 이 말을 안 하고 넘어갔네요. 그래서 의학화학에는 무엇을 합성할지를 말한다면은 합성학은 어떻게 그 구조를 합성할지를 공부하는 학문이다. 뭐 이렇게 유기화학은 그 어떻게 과정에 있어서 그 각각의 메커니즘들을 공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분석약학으로 돌아와서 아까 합성학에서 우리가 어떤 구조를 합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노미터 단위예요. 옹스트롬. 어, 그게 자합성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현미경으로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그래서 그 분석을 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NMR이라든지 IR이라든지 알파 D라든지 pH 페이퍼라든지 그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이제 분석 약학 안에 들어있고요. 그 중에서도 기기 분석이 메인하게 나옵니다. 물론 분석 약학 안에는 정량 파트라고 해서 뭐 우리가 어느 농도에서 프리시피테이션, 석출되는지 어떤 농도에서 뭐 어떠한 그 반응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이 진짜 찐 계산. 물리학학에서는 공식이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막 계산이 많진 않아요. 사칙연산만 할 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고, 보통 공식의 그 의미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면, 분석약학은 그 정량 파트를 진짜 계산을 하는, 정량 파트를 포함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계산이 나온 적을 제가 본 적은 없어요. 물론 모든 문제들이 공개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전 아직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예비시험 회차가 진행이 되면서 그래서 저희는 정성 파트인 기기 분석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생략학은 서구권에서는 내추럴 프로덕트, 천연물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략학 안에 뭐 예를 들면은 예시로 갈근 뭐 이라는 생약이 있으면은 이 생약의 지표 성분, 이 생약의 학명, 과, 종속, 어디 속하는지, 그 지표 성분들의 효능은 뭔지, 그런 것들을 다 암기하는 게 생약학입니다. 뭐뭐 골격, 스켈레톤 같은 것도 지표 성분의 스켈레톤도 다 공부하고요. 그 분자 구조죠, 스켈레톤.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이제 생약학이고 이렇게 하면은 산업약학이 다 커버가 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말아요. 여기서 저희가 많이 맞으라고 안 합니다. 50%를 목표할 거예요. 대신 여기서는 8, 90% 저희가 목표합니다. 자, 마지막 임상응용약학에서는 약물치료학, 가이드라인즈, 그죠? 다이비리스 하면은 뭐죠? 다이비리스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약물을 써야 되는지, 그죠? 하이퍼텐션, 고혈압이죠? 하면은 어떠한 약물도 써야 하는지 그런 가이드라인을 공부하는 게 약물 치료학인데 사실 약사라면 뭔가 대중이 우리 약사들한테 기대하는 모습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모습이 그렇게 처방이 나면은 처방을 검토하고 어떤 약을 써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약사를 하겠다 하면은 절대 모르면 안 되는 너무 중요한 과목이죠. 제가 괄호로 실무 실습이라 써놨어요. 당연히 모든 약사님들이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100% 아는 상태에서 약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 양이 방대해요. 뭐 내과랑 연결된 약국에서 일하시는 약사님은 내과에 좀 더 특화돼서 잘 아실 거고 상대적으로 좀 연관되어 있지 않은 과의 약물은 좀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드에서 자주 쓰니까 이건 꼭 알아둬라. 뭐 노인 금기라든지 연령 금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 가이드라인지에서 따로 빼가지고 표 같은 걸로 만들어서 요거는 암기하세요. 요것만큼은 꼭 알아두세요. 라고 모아놓은 게 이 실무 실습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무예요. 실무. 예, 현장에서 꼭 필요한 지식들. 뭐 이 안에 당연히 다른 자잘자잘한 뭐 약사의 윤리 강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조금 중요도에서 빠집니다. 물론 알아는 둬야겠죠. 저희가 약사를 한국에서 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시험에서 이 예비 시험에서의 중요도는 떨어진다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양문행정은 당연히 뭐 서구권, 그 중에서도 미국 약사님들이 가장 많으시니까 미국에서 약사의 중요 업무 중 하나가 뭐죠? 약과 보험 관련해서 인슈런스 관련해서 상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약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보험 시스템을 알고 있어야겠죠. 상담까지는 가지 않아도 그래도 그걸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심평원은 뭘 하는지, 그죠? 이 약물 관리 안전원은 뭘 하는지, 보건복지부는 뭐가 뭘 하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건데 양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빨리 공부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문제들이 비교적 되게 쉽게 나오기 때문에 효자 같은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약품 품질 제조 관리학이라고 하는데, 이 과목은 저희가 그냥 이제 관련 공부 자료만 드리고 따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네. 그 이유라 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요거를 가르칠 수 있는 약사님이,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약사님이 전국에, 제가 수송을 해도 쉽지 않아요. 이게 공교육에서도 이 과목을 가르치시는, 전문적으로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 잘 없으세요. 하물며, 약사님들 중에서는 요거 가르치는 약사님들이 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게 어떤 과목이냐면요. GMP라고 들어보셨을까요? Good Manufacturing Practice라고 해서 공장에서 어떠한 프로세스가 진행될 때 그런 다큐멘테이션들, 그걸 관리하기 위한 되게 내용이 난해하고 서류에 대한 좀 하나 토시만 바뀌어도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어서 되게 트리키한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장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을, 막, 저도 몇 년 이상 관리 약사님으로 일하셨던 분을 초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제한이 됩니다. 공교육에서도 지금 제한이 되는 실정인데, 하물며 이제 좀 개인 사업체인 학원은 어떻겠어요, 그죠? 그것도 있고, 두 번째는 여기서 난이도가 너무 어렵게 나와요, 문제들이. 그래서 공부를 사실 하더라도 풀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나온다. 해서 저희가 이 두 가지, 그리고 저희 강사님들 중에서 이제 해외 약대 출신인 분들도 이 시험을 본 분들이 계시거든요. 심지어 그때는 학원이 없을 때입니다. 그분들도 이 과목은 그냥 제끼는 게 가성비가 맞다. 예. 그래서 이 과목은 전략적으로 자료는 들이되 따로 저희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과목은 제외하고 이 영역 내에서 요 세 개라고 해야 될까요? 두 과목이라 해야 될까요? 이 세 개의 과목들은 적어도 90% 이상은 꼭 맞추셔야 됩니다. 90%. 그리고 여기서 8, 90% 사이를 맞고 여기서 반토막 정도 하면은 이렇게 합치면은 한 7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를 목표하는 게 저희 학원이 가진 기조입니다. 약사 예비 시험 준비가 해외 약사들에게 왜 어려운가? 약사님들에게 왜 어려울까요? 자, 첫 번째는 과목이 생소해요. 이게, 물론, 어느 나라 출신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어느 나라 약사님에 따라서 너무 달라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가진 그 약학 수업 커리큘럼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 사실 생소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그런데 뭐 미국이라든지 또 미국 내에서도 그 약대들마다 또 달라요. 네. 막 드라마틱하게 다르진 않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곳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방약학을 공부할 때 톡시콜로지를 가르쳤다면은 어떠한 대학은 가르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일부 과목들이 이제 아까 위에서 이 영역에 해당하는 두 번째 영역에 해당하는 그런 과목들이 많이 생소합니다. 또 하나는 저학년 때 공부하고 이제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올라가면서는 이제 그러니까 그레이지 스쿨 들어가서는 혹시 까먹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과목들이 다시 보니까 너무 생소해요.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지죠, 당연히. 두 번째는 이 적당한 공부량의 부재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면은 음, 무슨 과목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유기화학이니까, 수학 기초, 유기화학. 그걸 예시로 들면은, 유기화학을 가르치려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르쳐야 될까요? 이게 이제 사실 스스로 공부하시는 해외 약사님들이 감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물론 저는 이쪽, 그 화학 쪽을 전공했기 때문에, 너무 얼마나 공부해야 될지가 좀 키워드만 봐도 좀 확 와닿거든요. 하지만
사실 모든 약사님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화학을 잘 전공하진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목들 한에서는 좀 감각이 좀 무디다. 얼마나 공부해야 될지. 작정하고 제가 많이 가르치면은 뭐 사실 거의 뭐 100강, 200강씩도 쭉 늘려서 가르칠 수 있고 혹은 컴팩트하게 가르치면은 20강 내외로도 공부할 수 있고 사실상 이게 어 거의 이쪽 분야가 생소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강사가 제공하는 그대로 그냥 떠먹어야 할 정도로 어, 생소한 만큼 적당한 공부량을 측정하기가 힘들어요, 스스로. 책정하기가 얼마나 공부해야 될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을 얼마나 투자해야 될지, 시간을 얼마나 투자해야 될지 모르니까 스케줄을 어떻게 짜야 될지, 스케줄을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르니까 이걸 뭐 몇 바퀴나 돌리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서부터가 다 난해해지죠. 그죠?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진짜 많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뭔가 되게 다 열심히 할 것 같지만 막상 공부를 시작해보면은 되게, 그러니까 난이도는 어렵지 않아요. 그 과목 자체로. 뭐,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알면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알면. 그런데 너무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수준이 학문의 난이도가 깊진 않지만, 어, 적당하지만 그 범위가 되게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기 싫어지죠. 근데 이제 막 성인이다 보니까 누가 공부하나 쪼겠어요, 주변에서.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막 힘들고 하루에 막 10시간씩 앉아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막 엉덩이에 좀 좀도 나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시험을 친다고는 하지만 정말 제대로 준비하고 들어가서 치시는 분들의 비율은 제가 체감상 이제 3년째인가? 그런데 체감상 절반?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어렵게 느껴지죠. 예. 공부를 안 한 사람한테 여러분들도 해외 약사 본인이 그 졸업한 그 해당 나라에서 공부를 해서 그 나라의 국가고시를 통과하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고시를 보기 위해서 그 이전 단계인 예비고사를 보는 건데, 네, 보는 건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붙을 수 없겠죠. 그리고 안 붙는 게 맞는 거고요. 당연히. 못 붙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로 크게 이 해외 약사들께 좀 어렵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약사 예비시험 합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아까 어려운 이유를 타파해야겠죠, 그죠? 하나씩 보면은 과목이 생소해요. 자, 과목이 생소하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거 싹 다 버리고 새롭게 공부한다. 아닙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가장 유리한 거는 일본 약사님들이요. 사실 일본 약사님들은 거의 본인 그 출신 일본 약대에서 공부하셨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좀 짜집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과목이 어떤 내용인지 적절하게 배치한 다음에 그걸로 그대로 공부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언어만 좀 바꾸면 되죠. 일본 약생들은 대부분 다 일본 약대에서 일본어로 공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나 한글로, 한국어로 좀 이렇게 바꾸는 작업만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꼭 일본 그런 커리큘럼 비슷한 것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서구권 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이제 북미, 미국 쪽도 마찬가지고, 뭐 호주나 오세아니아 쪽, 이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겹치는 내용들은 완전히 새롭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쌓아가듯이 공부해야 됩니다. 물론 너무 생소한 과목은 처음부터 공부하는 셈 쳐야겠죠. 생략학 같은 거는 거의 처음 접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유기화학도 처음 접하진 않지만 사실상 뭐 2학년 때 잠깐 공부하고 말았다 느낌이어서 거의 다 생소하신 분들도, 그러니까 완전 생소한 것과 다를 바 없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거는 당연히 처음부터 해야 되지만 겹치는 과목들은 당연히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겹치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공부해야 됩니다. 이 적당한 공부량의 부재는
어디까지가 필요한 내용인가를 생각을 하고 거기서 멈춰야 돼요. 무슨 소리냐? 너무 깊게 팔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 예비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행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뭐 성향상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니까 성향상 그게 되시는 분들은 쉽게 하시는데 성향상 나는 이걸 완벽하게 정복해야지만 그 공부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이 예비 시험은 특수한 몇 점만 넘으면 되죠? 60점만 넘으면 됩니다.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 해당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암기만 했으면 넘어가도 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적당한 공부량을 저희가 알려드릴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아니, 거기까지만 하셔야 해요. 물론 시간이 차고 넘치면 더해도 괜찮은데, 다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다 시간이 모자르다 보니까 어떤 특정 과목을 너무 많이 공부하게 되면은 그 특정 과목을 많이 공부했으니까 괜찮다 이게 아니라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꼭 어디까지가 적절한 선인지를 알고 공부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공부를 하지 않음. 이게 생각보다 큰 문제입니다. 중간에, 이게, 그래, 뭐 이번엔 됐고 내년에 하지 뭐, 라는 스스로와의 합리화. 어쩌면은 사실 200문제가 나오잖아요. 120개로 통과하든 140개로 통과하든 근데 지금 느낌에 어 120개가 130개가 나올까 아리까리해요. 그래서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포기했어요. 근데 사실 공부했으면은 뭐 120 몇 개로 통과할 수 있었어요. 예. 그럼 그렇게 떨어지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끝까지 의심이 들더라도 규칙적으로 공부해서 뚫어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시험은 여러 번 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도 않고, 사실, 보고 나서, 사실 좀, 이렇게 좀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봤어요. 내가 합격을 했어요. 그럼 다시 그 자료들을 보고 싶을까요? 공부한 자료들을? 특히 이런 시험들은? 안 보고 싶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잘 이렇게 그 다음 시험 본 사람들에게 그 자료들이 잘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정보가 많이 부재해요.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대로 공부하는 방향이 맞는지가 너무 애매하고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규칙이 그런 불안함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본인과 약속한 오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겠다라는 규칙이.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시험이 다가올수록 그 규칙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믿고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120 몇 개, 130 몇 개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얼마나 공부해야 하는 거냐? 그죠? 많이 궁금하잖아요. 이거는, 근데 참 김새는 답변일지 모르겠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은 개개인 모두가 스스로 한 명이지만, 학원 입장에서는 여러 명이 공부 계획이 다릅니다. 누구는, 이제 하루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두세 시간밖에 안 된대요. 누구는 또 해외 외작의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2, 3일 정도 일해가지고 뭐 한 3, 4일을 투자할 수 있대요. 그죠? 이때 뭐 일하면서 공부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누구는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대요. 일주일 중에서 주 7일 모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 실력이 다 달라요. 누구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국에서 넷플릭스라고 하잖아요. 미국 그 국가고시를. 미국 약사 국가고시를. 그거를 끝나자마자 시험을 치러 오셨어요. 이분들은 양복 취업을 어마어마하게 잘합니다. 또 일본에서 갓 합격하고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이분들은 커리큘럼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언어의 장벽만 좀 뚫으면은 쭉쭉 뻗고 나와요. 또 누구는 이미 뭐 뉴질랜드 이런 곳에서 졸업한 다음에 한 4, 5년을 약사로 살면서 사실 아까 막 기초과학 같은 부분들을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그게 또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필드에서는 사실 뭐 합성이나 이런 게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약작 이런 것도 쓸 일이 없고 물리학도 쓸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베이스가 날아가 있어요. 그런 기초 과학들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지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정하는 게, 제가 딱 정해놓는 게.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내가 아무런 베이스가 없다. 사실 뭐 베이스가 아무리 없다고 해도 한 번쯤 다 들어본 내용들이라서 완전히 없을 수는 없지만 일반인 수준은 아니겠죠, 당연히. 근데 정말 많이 까먹었다 하는 분들 기준으로 180일 정도를 생각하세요. 180일. 이 180일은 어떤 180일이냐면은 하루 종일 공부하시는데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잘 때까지 저녁 9시까지 식사 시간 2시간 빼고 공부하시는데 필요한 시간이 180일입니다. 네. 요거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내가 요 정도 기간에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공부 루틴을 뭐 어떻게 잡아야 되냐? 아까 위에 말했듯이 기간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루틴은 아까 제가 9시부터 9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보통 이렇게 오전에 한 타임, 그 다음에 오후에 한 타임, 그 다음에 저녁 식사하고 자기 전까지 한 타임, 총 세 타임으로 나눠서 공부하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전에는 고정적으로 한시간씩 단순함기가 좀 많은 과목들이 있어요. 세 과목 정도 배치를 하시고 오후에는 이제 강의를 두세 개 정도, 두세 개 정도 과목을 들을 수 있게 한 과목, 한 과목, 한 과목씩 그래서 이제 복습하는 시간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꼭 고정적으로 약물 치료학 같은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정적으로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게 이제 하루 종일 공부하시는 분들 기준이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퇴근하면 보통 6시예요. 6시. 그러다 보니까 6시부터 자기 전까지 보통 3시간 있거든요. 뭐 집에 와서 씻고 식사하고 자기 전까지 공부한다. 정말 최대로 집중해도 3시간이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 3시간을 이렇게 쪼개라고 말씀드려요. 물론 이분들은 180일보다 더 일찍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건 또 개인적인 스케줄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그 180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하루에 뭐 180일 기준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그 10시간씩, 9 to 9인데 2시간 식사시간 빼면은 10시간씩 쭉 공부한다고 했을 때 대충 내가 하루에 3시간 투자할 수 있고 또 내가 기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감안하면은 대충 시간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분들 기준으로 3시간을 공부하면은 또 주말엔 당연히 하루 종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단순 암기 한 두 과목 정도, 2시간 정도 공부하고 1시간은 아까 약물치료 같은 거 정말 필수적인 것들. 이렇게 매일매일 주중에 공부하다가 주말에는 이렇게 강의를 쭉 몰아서 듣는 네. 그런 식의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이제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 아까 몇 사이클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4번에서 5번의 사이클을 돌아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제가 180일을 잡았어요. 이게 몇 개월이죠? 6개월이에요. 6개월. 그죠? 30일 나누면. 왜 6개월일까요? 보통 첫 번째 사이클을 돌릴 때 10주 정도 걸립니다. 10주. 10주. 그 다음에 6개월이면은 몇 주죠? 총? 6, 4, 24. 한 24주에서 26주 되겠네요. 그죠? 좀 걸쳐있는 그 주가 있다 보니까. 180일 나누기 7하면은 7이 14, 40하고 76, 26주네요. 26주라 생각할게요. 보통 첫 번째 사이클 돌리는데 10주, 두 번째 사이클 돌리면은, 보통 6주 정도 걸립니다. 6주. 세 번째 사이클 돌리면은 4주가 걸려요. 이때가 총 합쳐서 몇 주죠? 20주입니다. 20주. 그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사이클 돌리면은 보통 2주, 2주 내지 3주가 걸립니다. 마지막 사이클은 일주일이 걸려요. 이렇게 합치면 몇 주죠? 20, 한 3에서 4주. 그죠? 그래서 제가 넉넉하게 180일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장까지 들어가실 때 모든 과목을 4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해서 훑으면은 그게
거의 뭐 무조건 합격한다. 이런 약간 바이블 같은 타임라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 그 기간, 그리고 공부 루틴, 사이클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원은 어떠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냐. 기존에 알려진 방법, 그러니까 기존에 타 학원들이 좀 이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너무 강의 수가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강의 수가 무조건 많은 게 좋아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예시를 들어볼게요. 1부터 100까지의 자료가 있다고 칠게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분포가, 뭐 한 30번에서부터 한 70번 사이대가 나온다고 칠게요. 칠게요. 절반 정도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간혹 가다가 뭐 90번에서도 한 문제 나오고, 뭐 한 20번대에서도 두세 문제 나온다고 칠게요. 두세 문제. 근데 대부분은 여기서 나오고 이 안에서 60%만 맞추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명한 학원이라면은 이 1부터 100 중에서 30부터 70 혹은 한 25부터 75까지만 가르치는 게 현명한 학원이 아닐까요? 싶은 거죠. 근데 뭐랄까 약간 앞뒤로, 그래도 90번대의 문제가 나오지 않냐. 이거 나오니까 알아야 되지 않냐 하면서 1번부터 100번까지 모두 다 FN대로 다 가르칠 거야 하는 전략은 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두 과목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한 과목 한 과목 공부하면은 뭔가 여러분들 느낌에는 내가 이만큼을 제공받는다라고 좀 안심은 돼요. 처음에는. 근데 뒤로 갈수록 너무 많은 자료에 치여서 정작 아까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는 번호 때는 공부를 하지 못하고 이제 특정 과목에 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곳에 집중을 하다가 진짜 더 필요한 공부를 놓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더 많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과목을 이 과목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저는 그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략은 다른 게 아니라 전 틀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왜 그럼 그렇게 하는 곳들이 있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좀 용이해요. 뭐가? 마케팅하기. 왜? 많이 준다. 심리적 안정이거든요. 네. 근데 소화하지 못할 만큼 많이 준다. 이건 틀린 거죠. 두 번째는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어요. 우린 다 줬는데 너가 소화하지 못한 거야. 뭐 사실 말은 쉽죠. 뭐 자료는 어차피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약간씩만 업데이트하고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제공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하지만 그런 식으로 분명히 내가 준 자료 뭐 싹 다 준 다음에 뭐 뭘 좋아할지 몰라서 오마카세처럼 다 넣어놨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오니까 봐봐 적중했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많은 양의 강의가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놓은 해결책은 양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가르치는 유기화학, 합성화 기초라 불리는 유기화학만 해도 24강 정도밖에 안 돼요. 정도밖에. 요거면은 나온 시험 문제를 다 커버했습니다. 지금까지.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이 과목 전공자로서. 이건 이제 그 다음 장점과도 맞닿아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컴팩트하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번부터 100번까지 범위라고 쳐요. 이제 나라에서, 우리 이 사이에서 낼 거야. 근데 실제로 나오는 거는 뭐 30에서 70 사이에서 나온다고 쳐요. 근데 간간히 튀어나오는 요 80번대, 뭐 90번대, 한 세네 문제, 뭐 두세 문제씩 간간히 튀어나온다고 칠게요. 그럼 요것 때문에 수강생분들은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여기서 막 나오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이럴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네.
그걸 물어볼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그 강사님께 혹은 튜터분께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요 부분 더 파는 게 맞을까요? 요런 게 혹은 그 케이스만 딱 알아두고 그 주변으로 더 파지 않고 혹은 이해가 안 된다면 단순 암기만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라는 그런 가벼운 질문부터 전공 지식 관련된 질문까지도 이제 세부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1대1 튜터링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 좀 연계된 내용인 것 같네요. 저희는 강사님들이 많아요. 많은데 각 과목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뭐 저처럼 완전 전공자들도 있고요. 있고 뭐 완전 전공자까지는 아니지만 그 과목을 좋아하고 상대적으로 더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해당 과목들을 맡고 있습니다. 이거는 타 학원들이 뭐 앞으로 도입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저희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절히 배칭해서 저희가 티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와 이제 또 다음 다가오는 예비 시험을 잘 준비하셔서 꼭 원하시는 결과를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